네, 지금부터 오늘장 랭킹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에 주목하면서 전략에 대한 힌트 찾아볼까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 하시죠.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지금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랜만에 좀 활기찬 월요일입니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아래쪽에 있는 5위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이야기할 겁니다. 호실적이었고요. 그리고 인도발 모멘텀에 집중하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장에서 IT 내에서 이 영향권 내에 있는 종목군들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하나씩 좀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질문 차영주 위원님께 들어볼게요. 위원님, 저 궁금한 부분이 사실 이 애플에 대해서 모멘텀을 아는 종목군이 뭐 작다면 작지만 넓다면 굉장히 넓잖아요. 오늘은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눌렸던 자리에서 오른 종목도 있어서 애플 호실적으로 그 영향권 안에서 있는 종목들 저희 어떤 시각으로 지금 보면 맞을까요? 애플이 호실적을 나타냈었던 근본적인 그 부분들을 살펴보게 된다라면 휴대폰 판매량이 잘 됐고 특히 이제 인도에서 휴대폰 판매량이 늘었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 있어서 실적의 중요 원인이다라고 좀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우리가 휴대폰이라는 게 일부 국가에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새로운 모멘텀을 갖기는 어렵죠. 과거처럼 휴대폰이 신제품이 나온다 그래서 일부 뭐 조금 뭐 관심 있으신 분들 외에는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휴대폰을 사용하는 주기도 늘어났고 휴대폰도 고장이 나야 새로 이제 바꾸지. 맞아요. 새로운 휴대폰이 나온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지금 저 폴더블 쓰지만 휴대폰 가격이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일반 휴대폰도 100만 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바꾸기는 어렵죠. 하지만 새로운 모멘텀을 인도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이제 떠오르는 시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중국에 의해서 인도, 그다음에 이제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쪽까지 이제 진출하겠죠. 그런 모멘텀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애플 모멘텀은 휴대폰 부품주에 한정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애플이 스스로 내세우는 부분보다는 우리나라의 연관성을 보게 된다라면 현재 애플 부품주로 알려주고 있는 LG노텍의 대장주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모멘텀은 단기적으로 현재 지금 시장이 조금 조정세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더욱더 상대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휴대폰 부품에 한정해서 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위원님 요거 추가로 하나 더 궁금해서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장기는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모멘텀을 안아가는 구간에서 기대치를 낮추고 봐야 되는 자리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이제 LG노텍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긴 호흡으로 보게 된다라면 업황불황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죠. LG노텍이 단순하게 이게 뭐 물론 이제 애플 부분이 비중이 크죠. 한 70% 넘기 때문에 애플 비중이 크고 우리가 이제 LG노텍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된다라면 탈애플, 그러니까 다른 쪽에 대한 매출 부분들, 뭐 전장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현재 증가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매출과 영업이익을 창출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 이러한 점이 애플의 어떤 휴대폰 판매량에 대한 부분들도 좀 봐야 되겠고 또 한 가지 차세대 애플폰에 대한 LG노텍의 광학 렌즈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해당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보게 된다라면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 카메라가 그 선명해짐에 따라서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만드는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데 애플 입장에서 오면 이 비용이 늘어난 것을 판매가에 고스란히 전이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휴대폰이 보통 우리가 이제 100만 원 정도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약간의 미세졌지만 100만 원에 팔아야 되는 건데 카메라 가격이 올라간다? 애플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가 있죠. 그러면 결국 LG노텍으로 하여금 단가 인하 압력을 줄 수밖에 없고 LG노텍 입장에서는 비싸게 만들어야 되는데 제값을 못 받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적정 마진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LG노텍의 딜레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지금 눌려있었던 눌림목 구간에서 단기적인 관점의 접근이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로 박근영 부장님께도 종목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 보고 싶어요. 지금 기대하시는 분들 분명 많을 거예요. 맨날 애플 관련주의 강세 이야기하다가 그리고 지금은 많이 주춤한 구간이라서요. LG 이노텍만 놓고 봐야 되는 자리일지 아니면 그래도 단기로 보시는지도 같이 질문 드리겠지만 그 하단에 있는 종목들 같이 묶였던 종목도 봐도 되는지도 함께 질문 드려보고 싶네요. 네, 사실 이번 애플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단 보면 시장 기대치를 조금 상회했다는 점은 나오곤 있지만
전분기 대비로서는 매출액이 19% 빠졌고요. 영업이익도 전분기 대비로는 21.4%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 상회했던 부분,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지금 아마 아이폰 매출액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지만 드라마틱하게 좋은 건 아니었고, 실제 실적을 이끌었던 부분들은 서비스 부분에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AS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쪽 서비스 부분, 그러니까 이제 제품 판매보다는, 폰 자체 판매보다는 서비스 부분들의 역대 최대 실적이 달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 배당금 인상이라든지 900억 달러 정도의 자사주 매입 승인 발표, 이것 때문에 뭐 애플이 한 5% 가까이 전일 올랐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애플 관련주들이 이제 주가가 뜨고 있습니다만, LG에너텍이나 뭐 BH 같은 종목들이 보면 1분기 실적도 여전히 조금 부진한 편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뭐 2분기까지는 뭐 1분기와 유사한 뭐 전년비 매출 감소세가 가이던스로 제시됐기 때문에 2분기도 좀 슬로우할 수 있다는 점은 다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성장세를 고려했을 때는 뭐 하반기 실적 회복세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최근에 삼성도 다소 한 달 정도 조금 새로운 폰에 대한 폴더블 폰에 대한 뭐 조금 출시가 좀 앞당겨진다는 이야기도 있고, 애플도 한 달 정도 더 앞당겨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품사들의 부품에 대한 오더가 한 달 정도 이상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2분기 후반 정도부터는 실적단이 이제 잡히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에 따른 뭐 2분기 관련된 뭐 IT 관련된 부분에서 관련들을 보면 LG노텍 역시 괜찮겠죠. 뭐 크게 이제 지금 애플 관련 수혜주로 연결되고 있고, BH 같은 종목도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리포트에서도 저점 매수 기회다라고 오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LG에너텍이 또 캐펙스 증가를 하게 된다면 결국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과 같은 LG에너텍의 캐펙스에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카메라 모듈 쪽이나 이런 쪽에 관련된 캐펙스 증가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딱 정확하게 애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정말 LG에너텍의 실적과 무관하게 LG에너텍이 캐펙스를 만든다는 쪽이 나온다고 한다면 하이비즈니스 시스템 같은 이런 종목들도 같이 갈 수 있겠죠. 특히나 이제 스펙에 대해서는 아이폰이나 뭐 삼성폰이나 대부분 다 이제 기본적인 하드웨어 사양은 크게 차이가 없을 거고요. 폴더블 폰에서의 기술적인 변화가 약간 있을 수 있겠지만 나머지는 결국은 카메라 모듈입니다. 카메라 모듈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카메라 쪽에서의 어떤 변화가 아마 IT 부품 중에서는 조금 더 좀 집중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모멘텀, 단기적으로 무언가를 할 거다, 무언가 신제품이 나온다, 이쪽 방향으로 갈 것이다. 애플의 코멘트의 방향성은 가장 큰 트릭으로 저도 봐도 되는 자리 맞다로 정리해도 될까요? 네,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역시 괜찮아 보이고요. 네. 하반기에는 결국 이제 리얼리티 프로가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뭐 올해 안에는 이게 이제 전문가급이기 때문에 뭐 한 대당 뭐 3,400만 원 정도까지 하니까 일반인들은 거의 안 사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 나오는 물량 자체도 처음에는 뭐 100만 대 그랬다가 뭐 80만 대로 줄었다. 그것도 안 될 거다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그게 나오고 내년에 이제 범용 제품이 나온다고 한다면 결국은 거기에 대한 올레도스라는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변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중국 쪽에 LCD 가격의 변화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중국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LED 디스플레이까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디스플레이 쪽에는 뭐 벤츠 쪽에서도 OLED 관련된 쪽을 삼성과 LG 쪽을 해서 전장에 이제 전반적인 한 화면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쪽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쪽의 변화도 결국은 뭐 벤츠이든 전장 쪽이든 이쪽과 관련된 OLED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 재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다양한 시각으로 다양한 모멘텀을 봐야 되는 날이라 여러 가지 고루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요 내용들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조금 더 큰 카테고리 내에 있다고 본다면 IT에 이어서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이슈도 많이 나온 자리라서 애플발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 플러스 이 기대감도 가져도 될지 궁금합니다. 지금 추경호 부총리 발언을 보면 미국과 뭐 동맹 만들 것이다. 반도체 동맹, 최고의 반도체 동맹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아무래도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살짝 있는 것 같아서 이 국제 정세 관련한 모멘텀을 반도체 쪽 관점에서 어떻게 좀 볼 수 있을지 궁금해서 이 포인트 좀 보도록 할게요. 부장님과 대화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반도체 볼 때 뭐 실적 이야기랑 뭐 어떤 점의 변화 요인이 된지는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새로 나온 것은 사실 정치적 이슈도 많이 연결고리가 지어지고 있어서요. 영향이 있을지 이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모멘텀이 있을지가 추가로 궁금한데요. 네, 한국과 일본의 뭐 화이트리스트 관련된 부분을 다시 뭐 복원한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하면 최근 들어서 국내에서 이제 국산화 바람이 많이 불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제 일본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화이트리스트가 이제 다시 회복된다고 했을 때는 이제 국내 국산화 주도했던 종목들의
약간의 악재성 재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은 역시나 이제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에 있고요. 업황에 대한 바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설왕설래하고 있지만 결국은 업황에 대한 바닥 회복은 있다라고 아직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경기 우려를 침체 우려를 감안하더라도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지는 않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분기 정도에는 바닥권을 확인하는 횡보 구간이 각시 나올 수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적극적인 감산 발표 이후에 두 가지로 판단될 수 있는데 최근에 감산 발표를 했지만 주가가 이제 시원하게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바텀업 회복 동향.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바닥에 대한 재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재고가 확 이렇게 수요가 들어오면서 재고가 확실하게 이제 돌아서야 되는데 수요가 아직 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재고가 바닥론이 있긴 하지만 아직 명확하게 딱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하반기 경기 침체 우려인데 실질적으로는 수요 회복은 결국은 매크로의 바닥에서 이야기되지만 눈에 확인될 수 있는 강한 데이터 회복은 아직까지는 보기 어려운 구간이라 볼 수 있겠죠. 다만 업황 판단에 있어서는 주요한 것은 상대 수요입니다. 결국은 공급 대비 상대 수요가 어떠냐를 좀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수요 자체의 하락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만 된다 하더라도 공급이 지금 계속적으로 컷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수요가 어느 정도만 하락세가 멈춰준다고 한다면 아마 가격은 돌아들어오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낸드 같은 경우는 빠르면 3분기, 디램은 아마 4분기 정도의 업황에 대한 회복이 있다고 본다면 아마 제조업 PMI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바닥권 횡보 구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선행지표로서도 바닥권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이제 바닥권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2분기 정도까지는 이야기될 수 있겠고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반도체 수요에 대한 수요가 악화되는 거 아니냐 이야기가 있지만 실제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반도체 추가 악화 여부는 사실 굉장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조업 주수의 추가 악화 제한적인데 4월에 47.1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역사적 하단 평균까지 접근을 했기 때문에 제조업 PMI 지표가 바닥권이라는 것은 결국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바닥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경기에 대한 우려와 반도체 업황에 대한 바닥을 조금 분리해서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있는 상태가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 전체에 대한 부분도 어제 이제 미국에서 블라드 총재, 가장 매파적인 블라드 총재도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도 연착륙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베이스 시나리오로 미국의 경기 침체를 논하지 않고 있다 이야기하는 정도라면 결국은 경기가 어느 정도 횡보 구간에서 이제 하반기 정도의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좀 가지고 있다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은 반도체 업황 바닥론이 있다 본다면 그리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것보다도 5월 이후부터는 이제 DDR5 수요가 일단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정 섹터 쪽에 DDR5 수요가 나온다면 아무래도 긍정적인 업황에 대한 일단 니치 마켓 쪽에서의 어떤 DDR5 모멘텀을 가진 반도체 관련주들은 약간 또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좀 슬림해서 또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높음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어떤 제품에 대해서는 또 고객사들의 구매 요구가 높아지고 최근에 반도체 바닥이라는 이런 것들 대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아주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만 트리거가 생기면은 어떤 캐펙스 관련된 어떤 재고 축적을 위한 수요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 반도체에 대한 바닥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서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시고 2분기 정도의 바닥을 좀 확인하는 자리에서 비중을 좀 천천히 늘려가는 모습도 괜찮아 보인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섹터 관련된 이야기까지 들어봤어요. 그럼 위원님께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5위에서는 애플 관련주 하면서 카메라 모듈부터 디스플레이 쪽 이야기를 했고 조금 전엔 반도체 봤습니다. IT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동 분모도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 카테고리 내에서 관심사가 좀 높으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가장 눈여겨보고 투자 매력도가 높은 쪽은 어느 쪽일지 궁금합니다. 좀 넓게 해서 하나 좀 꼭 집어주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지금 IT는 불황이에요. 불황인데 지금 투자를 하겠다? 저는 이쪽은 잠깐 쉬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애플 관련주 본 것보다 전체 다 넓게라.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Q가 늘어나야 되는 부분들인데 Q가 늘어나기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지금 시장에 있어서 저는 한 가지 오해라고 보여지는 것이 지금 불황의 시작인데 불황의 시작이 바닥이다라고 보여지는 시각에 대해서는 저는 좀 경계감을 좀 나타내고 싶어요. 일단 지금 이 바닥이라는 것도 지나고 났어야 이게 바닥이지. 지금 시점이 바닥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는 저는 희박하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이 바닥인지 우리 이제 주식 시장에서 흔히 하는 그런 농담이 있죠. 지하 10층인 줄 알았더니 지하 20층까지 있더라라는 거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농담이 아닌 게 지나고 봐야
안타깝게도 이게 바닥이었는지 고점이었는지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이 바닥이다 고점이다 논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는 없다라는 거죠. 네, 하나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잘 갈 때 따라잡는 것보다 아무도 안 볼 때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적도 있잖아요. 그 구분이 잘 안 돼요. 불황일 때가 사실은 남들이 안 볼 때인데 너무 이르다는 말씀인지 그 차이가 조금 애매해요. 지금 IT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불황이가 살아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를 제외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왜 주가는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두 가지겠죠. 하나는 그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쓴다라든지 아니면 하나는 한쪽에서 바닥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관심이 없다라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 뭐든지 그러면 좀 빠르게 사서 그러면 기다리면 되지 않겠나. 물론 괜찮겠죠. 자금의 여력도 많고 시간이 많다라면 가능하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불황이다라는 것을 견뎌내고 그 다음에 턴하는 사이클이 왔을 때 과거의 영광이 오겠냐라는 겁니다. 지금 반도체만 하더라도 우리가 2019년 사이클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2020년의 과잉 투자.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 메모리 부분에 있어서의 싸움이냐 시스템에서 싸우냐라는 것들도 있고 중국 향이 현재 수출이 안 되고 있는 것들. 이게 중국의 모멘텀이 생긴다고 해서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느냐? 굉장히 문제는 복잡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바닥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일견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제가 그것을 뭐 강하게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으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게 IT 섹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침해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물론 시점을 잡긴 하셔야죠. 그게 꼭 오늘일 수도 있고 한 달 뒤일 수도 있고 1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누구의 어떤 판단을 지금 맡긴다라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저는 어렵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미래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많은 분들이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계세요. 이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셔야 된다. 많은 분들이 TV에 나와서 사라 팔아라라고 얘기한다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이신다라면 그거는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의 개인적인 심정으로서는 IT 부분에 관한 한은 불황의 터널에 입구에 서 있고 이 터널은 한 달짜리인지 1년짜리인지 10년짜리인지는 아직은 저도 잘 모르겠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는 기대감의 영역에 계속 머물러 있는 쪽으로 빠르게 이동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이번에 이야기해볼 것은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또 키워드 그리고 테슬라발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좀 반응이 나오곤 있는데 오전과 또 오후에 다른 반응이라 부장님께 첫 번째로 응급제 관련주의 흐름 좀 점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페라이트 보면은 와, 이 정도까지 테슬라의 위력이 강한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실리콘 응급제 적용 추진한다라는 소식에 움직였다가 윗꼬리가 좀 많이 달린 쪽이 많습니다. 일단 이 주제부터 짚고 가고 싶어요. 그렇다면 아직인가요? 오늘 자리에서 관련주 흐름 지금 자리 점검 부탁드릴게요. 네, 히토리를 대체하는 페라이트 관련된 이슈가 지난주까지 나왔기 때문에 주가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사실 페라이트는 좀 과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검토 소식이지 이제 그걸 적용한다는 이야기도 아니었고요. 지난주에 어떤 행태까지 벌어졌냐 하면 시장에서 사업 보고서상에 페라이트란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죄다 뽑아가지고 시장에서 SNS상에서 관련주로서 막 돌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누가 그렇게 돌리는지 모르겠으나 다소 좀 과열권이 정말 맞을 정도로 사업 보고서를 그렇게 뒤져가면서 페라이트 관련된 단어 찾기에 아주 혈안이 됐다. 이렇게 볼 정도로 지난주까지 과열 양상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관련주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일부 관련주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페라이트 관련된 부분들을 히토리 대신에 들어간다는 것이 검토 정도이지 지금 확정하게 들어갈 수도 없고요. 그리고 또 그 관련된 종목들이 과연 정말 페라이트 관련해서 테슬라 쪽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라이트 관련주로 주가들이 띄었던 어떤 테마성의 어떤 종목들은 다소 좀 과하다. 제가 보기에는 좀 이 부분들은 좀 이제 테마성 관련된 수급으로 인해서 좀 과하다고 느낌이 이미 지난주에 형성이 됐다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4680 배터리 관련해서 지금 실리콘 응급제 관련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근데 실리콘 응급제는 시장이 2024년 정도부터 열릴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효용, 효명, 여러 가지 그 수명을 좀 늘린다든지, 그 다음에 배터리 충전 시간을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실리콘 응급제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는 최근에 대주전자 재료 같은 종목들 주가가 움직였죠. 그리고 그게 되다 보니까 실리콘 응급제뿐만 아니라 도전제까지도 이야기되면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같이 주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대주전자 재료도 주가가 실리콘 응급제 시장이 24년, 25년 시작이 되는데 다소 조금은 먼저 좀 빠르게 움직인다는 좀 부담감이 좀
있었죠. 시장의 개화보다는 조금 빠르게 움직인다는 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현재 조정을 일정 수준 받았다 볼 수 있겠고요. 여기 뒤에 아마 실리콘극재는 24년, 25년 본격화될 때 그리고 대주전자재료가 결국은 이제 지금 캐파 증설 이런 것들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부분에서 이제 LG에너솔루션 향유로 들어갈 때는 상당히 나쁘지 않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단가 부분이 조금 높고요. 그다음에 실리콘극재가 아무리 이제 효능이나 뭐 수명을 늘린다 하더라도 무한정 들어갈 수 없다는 점에서는 기술적인 어떤 진보도 조금 더 필요는 하겠죠. 그러나 이제 들어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캐파 증설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캐파 증설도 또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이미 이제 이야기되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실리콘극재 관련돼서는 대주전자 재료 등과 같은 종목들이 지금 거의 뭐 탑픽으로 이야기되고 있고 기술적인 장비도 충분히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되 최근에 이제 주가 조정 이후에 시장이 개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중장기 접근이 권고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방향을 틀어서 전기차와 연결고리는 자동차 부품 쪽도 어떤지 짧게 질문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마 오전부터 단독 기사 조회 공시 요거 들어갔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 나왔다. 이 과정에 서현 이화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음봉 떨어지면서 2% 그래도 플러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들썩임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팁을 좀 주세요. 이런 종목들 트레이딩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걸까요? 부장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네. 오늘 서현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오후에 공시 내용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약을 체결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서현이와가 이제 많이 급등했다가 갭 상승 이후에 음봉이 나타났죠. 그래서 다소 좀 최근에 그 기자분들의 어떤 기사들이 약간 좀 그 팩트 근거에 근거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사가 이제 좀 오기사가 나오고 오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대한 약간의 혼란을 또 주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 저희가 곤란하기 힘듭니다. 기사는 나왔는데 그런 줄 알고 이랬더니 회사는 오후에 아니라 그러고 이러면 이제 굉장히 저희가 어렵죠. 그래서 서현이와는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부정적 이거 아니라는 공시를 냈기 때문에 다소 조금은 저희가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가능성은 있는 회사긴 합니다. 그래서 지켜볼 필요는 있긴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 전체 섹터로 본다면 오늘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가 최근 한국의 전기차 공급망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내면서 한국 기업들이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의 생산 능력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의 세액공제 혜택 등을 고려할 때 기술적인 우위를 가지고 아마 이제 중국 외 지역에서 전기차 수요 급증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이다. 리포트를 또 최근에 했습니다. 아하. 그에 따라서 한국 기업의 글로벌 배터리 매출이 2030년까지 연평균 43%나 급증하면서 한국의 배터리 제품 수출이 연평균 33% 증가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낸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에 대한 어떤 흐름이라든지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역시나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본다는 것이 결국은 이제 골드만삭스의 이제 보고서였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아마 이제 2027년까지 향후 한국의 5년간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을 연 0.3%포인트 정도를 높일 수 있는 섹터가 2차 전지 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접근을 충분히 했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좀 나타난 이슈가 뭐가 있냐면 SNE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월과 3월까지 1분기 전기차 탑재량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글로벌 시장을 봤을 때도 LG에너솔루션이 상당히 잘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1분기만 놓고 보면 LG에너솔루션이 역시 1위를 기록했지만 중국을 제외하고 1위를 기록했지만 지금 2위인 CATL과 격차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걸로 나옵니다. 그럼 CATL이 중국 외에 다른 쪽에서 MS가 높아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SK온과 삼성 SI도 점유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소 좀 소재주들은 지금 좀 주가가 빠지고 있는 모습이겠죠. 그리고 베를린 기가 팩토리에서 테슬라 모델 Y의 비아디 배터리 관련된 탑재 소식이 외신에 나왔기 때문에 소재 부분이 약간 주춤합니다. 네. 다만 우리가 실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AMPC 관련된 이쪽에서 아마 여러 가지 실적이 우상향 그림이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역시나 배터리 셀 쪽입니다. SDI나 LG 엔솔,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이쪽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소재 쪽에 노이즈가 조금 있다는 점에서는 2차 전지 쪽은 셀 쪽으로 조금은 눈을 좀 돌려서 볼 필요도 있겠다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대감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지만 조심할 부분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단독 기사임을 꼭 확인하시고 더블 체크 필요하다는 부분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2위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9일 전승제를 앞두고 그에 대한 리스크 요인, 그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에 대한 이야기가 서서히 또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설탕 관련주라고 묶이는 쪽에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주식시장의 투자 관점에서만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좀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곡물에 대한 이야기 위원님과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금가루 섞인 설탕 관련주. 지금 우선주는 뭐 들썩임이 더 가속화되고 있고요. 이러한 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곡물주 저희 봤던 때랑 또 이렇게 설탕으로 좀 집중이 되면 시세가 좀 다르게 나오기도 해서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설탕 가격이 올해 한 거의 30% 가까이 올랐는데 오른 것을 보면 지금 올해 이제 30% 올랐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5월 초 입장에서 굉장히 핫한 뉴스가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게 갑자기 4월 말에서 5월 초에 일주일 사이에 30%가 오른 게 아니라 올 한 해 꾸준히 올랐거든요. 네. 그런데 설탕 가격에 대한 어떤 것들이 오늘 부각이 된 거죠. 그러면 시장에 있어서의 하나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원자재가 하나의 시장의 모습이고요. 여기서 이제 뭐 2차 전지에 관련된 원자재 한번 돌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곡물에 대한 원자재도 한번 돌았고, 여기에서 이제 또 부각이 시킬 만한 것들이 이제 된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설탕이라는 것은 중국과 인도에서 생산량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가격을 좀 움직였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움직인 건 아니죠. 글로벌 메이저의 이 곡물 하는 쪽에서 이제 이 가격을 올린 거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제 브라질 적항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글로벌 투기적 세력들 같은 경우 이쪽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곡물 관련주들은 이에 따라서 원자재 테마와 맞물리면서 같이 이렇게 출렁출렁 거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단기간에 끝나기보다는 아직까지 여기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저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야 되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곡물 수출 협상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부분들 잘 체크하셔야 된다 거듭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갖고 있는 폭발력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재밌는 호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러한 호재는 계속해서 돌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지, 이것을 보고 뒤늦게 단 이러한 것들 이렇게 시세가 폭발하고 테마적인 성격이 가미돼 있는 것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인식할 단계에서는 이미 그거는 저는 추격 매수는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이 내용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 있어서 알려진 부분들이고 이게 이제 부각이 된 부분들인데, 지금 시장의 또 하나의 특징을 놓고 본다라면 유튜버라든지 많은 SNS를 통해서 뉴스의 전파 속도가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또 급등락이 또 빨라지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패턴이. 이런 흐름들을 이해하셔야지, 이제부터 내가 이걸 사서 보유한다? 이 개념은 트레이딩의 영역이지 보유자 영역은 아니다. 좀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크게 곡물주 안에서의 트레이딩이라고 우리 생각하면 괜찮을까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곡물, 비료,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계속 이 협상은 뭐 쉽게 끝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또 설탕이 부각이 된 거죠. 네. 설탕도 뭐 이번 주 정도는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추적 관찰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대로 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 이제 1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과 함께 주목을 해도 될까요? 첫 번째로 올라온 1위는 건설 섹터입니다. 자, 건설 관련돼서 우리 사우디 네옴시티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5시에 사우디 교통물류부 장관 면담이 해양수산부에서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일도 일정이 있고 이 일정은 10일까지 이어집니다. 그 가운데 나오는 뉴스에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관련주로 관심도를 높여도 될지 궁금해서 이 건설주에 대한 얘기 부장님과 해볼게요. 포인트 중심으로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우디라는 이 키워드의 파급력을 어떻게 보시는지, 오랜만에 좀 일정이 잡혀서 여기에 포커스 맞춰서 우리도 많이 준비를 했더라고요. 어떤 식을 가지고 계실까요? 네, 실제 사우디나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른 것은 결국은 거품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MOU를 맺는다 하더라도 책임이 있는 계약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 계약이 어느 건설사가 어떻게 이어질지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사우디 네옴시티라든지 여러 가지 사우디 관련된 방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대감이 올라간다는 것은 다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건설주가 당연하게 사우디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다면 굉장히 호재로서 이제 그때 체결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계약금이라든지 기간을 놓고 건설주에 관련된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겠지만은 단순한 네옴시티 관련된 부분에서 담당자가 내한했다, MOU 맺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건설주를 배팅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좀 유가가 굉장히 좋아지면 해양 쪽의 플랜트나 여러 가지 계약이나 이런 것들 좋아질 수 있는데, 유가가 조금은 자발적인 감산 효과가 이제 기대가 됐지만 사실 지금 $70도 깨졌다가 다소 이제 지금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잠깐 올라와서 이제 유가가 조금 회복은 했지만
여전히 $70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가 강세가 또 지속되지 않는다면은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오늘 같은 경우에 아시아향 OSP 그러니까 프리미엄 가격을 오히려 내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수요가 약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원유 관련된 수요가 약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유가 관련된 부분들은 여전히 좀 하방에서 좀 놀지 않을까. 그러면 해양 플랜트나 다른 쪽에 유가 강세를 좀 등에 업고 갈 수 있는 건설주들에 대한 플랜트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또 기대감이 좀 떨어지는 분이 생길 수 있겠죠. 더군다나 이제 그나마 이제 다음이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 가격이 빠지면서 건설주가 이제 최근에 하락한 상태에서 좀 소강 상태입니다. 뭐 금리가 더 좀 오르가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소 이제 민간 주택 가격 같은 거 보면 가격 하락세가 좀 주춤했어요. 보면 올해 이제 1월, 2월 달에는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지만 1분기 말 정도부터 보면 저희 동네도 보면 아마 아주 저점 1분기 초에 어떤 저점보다는 한 10% 정도 가격은 올라와 있는 상태로 실제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바닥에서는 살짝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부실 우려도 조금 남아있고 미분양 사태도 아직 크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수요가 들어와야 되는데 물론 이제 뭐 지하철역 근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수요가 좋고 신규 분양 같은 데 부분에서는 가격이 어떤 주변 시세보다 상당히 쌀 경우에는 분양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이제 문제 없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가격을 가지고 있는 분양은 상당히 좀 제대로 되지 않는 특히나 지방 쪽이 아직 어렵다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 가격의 어떤 요원한 어떤 개선세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건설주 관련된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에 어떻게 이제 가격이 갈지 모르겠으나 분양과 관련된 수요가 들어오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업황의 회복 시그널이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라고 본다면 아마 이제 사우디라든지 중동 관련된 어떤 기대감만 가지고 주가가 올라간다면 다소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정리하면은 국내발 모멘텀은 약하다. 사우디 쪽에서의 지금 뭐 MOU가 나온다고 그래도 이거는 힘이 부족하다. 그리고 그러면 건설을 지금 본다면 신재생과 연결고리가 있는 쪽에 한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부장님 저희 정리하면 될까요? 네, 뭐 실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그룹 내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캐펙스 증가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캐펙스를 증가하거나 미국에 공장을 짓거나 이러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그런 것에 대한 수주를 받기 때문에 삼성물산이나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뭐 캐펙스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로 갖고 가겠죠.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최근에 4월 5일 날까지만 보더라도 신고가였어요. 32,000원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잠깐 쉬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건설주에 대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큰 흐름에서는 아마 아직까지는 턴어라운드 되기에는 여러 가지 업황이 아직은 좋지 않다. 근데 이제 사우디 개념에 대한 뭐 MOU 기대가 뭐 누가 방한을 해서 주가 올라간다.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뭐 모멘텀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주가 올라간다면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에 따라 움직이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어떤 포인트 가지면 될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건설은 이야기해봤습니다. 저희 오늘 짱 랭킹5는 여기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부터 건설까지 이야기 많이 해봤는데요. 투자하시는데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시간 끌어봤습니다. 월요일부터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